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직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풀른 구조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우선은 멘틀 대류에 대한 두 가지 모델 살펴볼 거고요.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풀른 구조론과 관련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풀른 구조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 풀름을 어떻게 탐사할 수 있는지 그 탐사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에 풀름 구조론의 증거인 열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멘틀 대류에 대한 두 가지 모델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자들은요, 판 구조론에서 판 이동의 원동력인 이 멘틀 대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를 여러 가지 모델로 제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요, 층상 대류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층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대류 모델, 이 지구 전체에서, 지구 내부 전체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상 대류 모델부터 살펴보면, 자, 하나의 층에서만 대류가 일어나죠? 그 층이요, 바로 상부 멘틀입니다. 그래서 층상 대류 모델은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부 멘틀에만 이렇게 대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죠? 상부 멘틀에만 대류가 나타나고, 이 대류 한 개의 순환의 크기가요, 판 하나의 크기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부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해구나 해령에서처럼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곳 있죠.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곳에 화성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층상대류 모델을 통해 판 경계 부근의 화성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판 경계 부근의 화성활동. 자, 하지만 판 경계 부근에서만 화산활동이 일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하와이 열도처럼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화성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곳에 하와이 열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층상대류 모델에서는요, 이 하와이 열도처럼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즉 판의 중앙 부분에서 일어나는 화성활동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화성활동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판 경계 부근의 화성활동은 설명함으로써 대부분의 판 구조론은 이 승상대류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타나는 게 바로 전체 대류 모델입니다. 자, 전체 대류 모델은 지구 내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상부 멘틀뿐만 아니라 하부 멘틀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서 모두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전체 대류 모델에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하부 멘틀에서 일어난 대류가요, 이렇게 상부 멘틀을 침범할 수 있어요. 상부 멘틀을 이렇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부 멘틀을 침범해서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화성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화성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판 경계에서 이렇게 해령과 여기 해구 부근처럼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성활동도 설명할 수 있었겠죠.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성활동.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 층상대류 모델과 전체 대류 모델은요, 모두 판 구조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성 활동처럼 판 구조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층상대류 모델에서는 어떤 걸 설명할 수 없었죠? 그쵸?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화성 활동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이 전체 대류 모델에서는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판의 경계가
아닌 곳,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화성 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체 대류 모델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에요. 자, 이 층상 대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와이 열도와 같은 그러한 지형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층상 대류 모델은 학자들에게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고요. 결국엔 이 전체 대류 모델이 각광받으면서 이 전체 대류 모델에서 플룸 구조론이 파생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룸 구조론입니다. 플룸 구조론에서 이 플룸이 뭐냐면요. 멘틀 물질이에요. 멘틀 물질. 자, 멘틀 물질인데 어떤 멘틀 물질이냐? 연직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멘틀 물질 이거요. 좀 큰 의미에서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거대한 기둥을 이루는 그러한 멘틀 물질을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형태의 멘틀 물질을 플룸이라고 말해요. 자, 그랬을 때 플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차가운 플룸. 그리고 뭐가 있죠? 맞아요. 뜨거운 플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이 플룸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익히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가운 플룸입니다. 자, 차가운 플룸은요, 생성 이동 모양이 중요해요. 자, 플룸 어떻게 생성돼요? 차가운 플룸 어떻게 생성됩니까? 자, 우선 어디에서 생성돼요? 어디에서? 맞아요. 섭입대라는 곳에서 생성되죠. 판이 서입하는 곳인 섭입대에서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차관 플룸인데 지금 일본 부근에서 판이 서입합니다. 해양판이 이렇게 서입해서 어디까지 서입하냐면 자, 여기가 상부 멘틀이고요. 여기가 하부 멘틀이에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까지 판이 침강합니다. 판이 침강하고 또다시 침강하고 또다시 침강해서 판이 점점 여기서 쌓이게 돼요. 판이 점점 쌓입니다. 자, 이렇게 쌓인 판은요, 매우 무거워지죠? 무거워지고 점점 그 입자 사이의 간격도 빽빽해져서 밀도도 커집니다. 자, 이렇게 무거워지고 밀도가 커진 이 멘틀 물질 덩어리 해양판 덩어리 또는 멘틀물질 덩어리죠. 해양판 덩어리는 이렇게 침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멘틀 물질이 침강해서 형성되는 플룸이 바로 차가운 플룸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침강할 수 있냐? 자,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서 형성된 이 차가운 플룸은요. 여기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침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망이 주로 어디예요? 무겁고 밀도가 크니까 주로 하강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어디까지 하강한다고요?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이렇게 하강하게 돼요. 자,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사실 모양은 여러분들이 크게 알지 않아도 되지만 모양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침강하고 지금 판이 이런 식으로 모여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넓적한 판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넓적한 판 모양 넓적한 판 모양을 띠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관 플룸 정리해 볼게요. 차관 플룸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차관 플룸은 맞아요. 서입대에서 만들어지고 자, 무슨 방향으로 이동합니까? 무거우니까 하강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하강해요? 멘틀과 외의 경계부까지. 자, 모양은요 넓적한 판 모양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차관 플룸 익혀봤고요. 다음 뜨거운 플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빈칸을 먼저 채우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뜨거운 플룸도 마찬가지로 생성, 이동, 모양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뜨거운 플룸은 어떻게 생성되냐? 자, 볼게요. 자,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침강했습니다. 차가운 플룸이 뚝 떨어져서 이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자,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 쾅 하고 차가운 플룸 덩어리가 부딪히게 되면요. 이 외액과 멘틀의 경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하물며 차가운 플룸은 온도가 높고 이 외핵은 자, 다시 차가운 플룸 온도가 매우 낮고
외핵은 온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매우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 매우 불안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요동치게 돼요.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들면은 우리 잔잔한 호수면에 거대한 돌덩어리를 하나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돌덩어리에 의해서 잔잔하던 호수면이 갑자기 풍덩하고 요동치겠죠? 자, 그 원리로 이 단단한 차가운 플룸, 이 차가운 플룸이 낙하해서 멘틀과 외의 경계로 떨어지면서 그 멘틀과 외의 경계가 이렇게 상당히 불안정해지면서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멘틀과 외의 경계가 요동치면서 멘틀과 외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던 이 멘틀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멘틀 물질들이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멘틀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슉 하고 솟아오르게 되고요. 동시에 이 멘틀 물질에 외액에 있던 그 뜨거운 에너지 있잖아요. 외액에 있던 열 에너지가 여기로 이렇게 공급돼요. 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자, 물질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열 에너지만 공급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멘틀 물질은 매우 뜨거워져요. 자, 매우 뜨거워지고 그리고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 뜨거운 멘틀 물질은 상승하게 됩니다. 뜨거운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자, 이해가나요? 자, 다시 조금 정리하면요. 자, 우선은 멘틀과 외의 경계에 있던 이 멘틀 물질이 멘틀과 외의 경계가 요동치면서 갑자기 솟아오르고 동시에 이렇게 외액으로부터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탄생하죠. 뜨거운 멘틀 물질이 탄생하고 그 뜨거운 멘틀 물질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올라가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바로 뜨거운 플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요, 우선 어디서 만들어져요? 외액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만들어지죠. 멘틀과 외액의 경계 부근에 있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겁니다. 외액 물질이 아니라. 자, 그거 주의해 주기 바라고요. 자, 우선은 생성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이 되죠. 자, 이동 방향을 볼게요. 자, 뜨거운 플룸이죠. 뜨거운 플룸은 매우 뜨거운 멘틀 물질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요. 주변 멘틀보다 밀도가 작아서 부력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요,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모양 한번 봐볼게요. 자, 모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자, 뜨거운 플룸이 이 외핵과 내핵의 경계에서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해요. 자,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상승하면서 점점 식어요. 상승하면서 식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입자의 운동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자, 밀도가 커지면 여기 올라가는 속도, 상승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상승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점점 여기서 멘틀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멘틀 물질이 점점 쌓이다가 이런 식으로 버섯 모양의 플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뜨거운 플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양은요, 대체로 버섯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근데 항상 이 버섯 모양인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생성과 이동,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다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플룸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뜨거운 플룸? 그렇죠. 멘틀과 외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냐? 멘틀과 외의 경계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면서 요동치면서 멘틀과 외의 경계 부근에 있던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고 했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외액으로부터 뜨거운 열을 받아서 더더욱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요, 주로 무슨 방향?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버섯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여기까지가 플룸의 종류, 플룸 구조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지형적인 거를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론에서 어느 플룸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플룸 구조론에서
차가운 플룸은 하나 밖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이곳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둡시다. 유라시아 대륙 하부에서는 뭐가 위치해요? 맞아요. 차가운 플룸이 위치하더라 라는 거 알아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아프리카나 하와이와 같은 태평양 부분 있죠? 태평양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중앙 부근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플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거대한 플룸은 아니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쪽에 또 이러한 뜨거운 플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 차가운 플룸 위치. 자, 웬만하면 지금 뜨거운 플룸이 많죠. 뜨거운 플룸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 위치 정도는 알아둡시다. 차가운 플룸 어디에 위치한다? 유라시아 대륙 하부에 위치한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리고 차가운 플룸에서 정반대되는 쪽에 이 대서양에 뜨거운 플룸이 존재한다. 대서양 하부에 뜨거운 플룸이 존재한다 라는 거 알아두고 그 대서양 주변에 이렇게 서해판 판이 있죠. 이 서해판 판이 남아메리카판 하부로 서해판 판이에요. 자,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곳에서 남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걸 알면 대충 이제 어느 위치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서 이제 판이 서입하죠. 여기서 판이 서입하는데 서입한 판, 여기 서입한 판이 있어요. 이 서입한 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 이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에 해령이 이렇게 존재하죠. 해령이. 그래서 봤더니 남아메리카판 여기 오른쪽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위치 정보들 이 플룸 구조를 통해서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들고 온 또 문항이 있으니까 그 문항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플룸 구조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플룸을 어떻게 탐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룸이 멘틀에서 이동하는 멘틀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멘틀 안을 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하죠. 그 간접적인 탐사가 바로 지진파 속도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진파 속도 편차를 다른 말로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진파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플룸을 탐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진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진파는요, 밀도가 큰 곳에서는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밀도가 큰 곳에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밀도가 작은 곳에서는 속도가 어때요? 느리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진파를 쐈을 때 주변보다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밀도가 큰 차가운 플룸이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요.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온도가 높다라는 말이니까 주변보다 뜨거운 멘틀 물질인 뜨거운 플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는 플룸의 위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일반 멘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깊이에서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깊이의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우선 여기에서는 일반 멘틀에서는 속도가 피파의 속도가 대략 지진파의 속도가 대략 9 정도 나온다고 해봅시다. 10으로 해볼까요? 10 정도, 10km/s로 나온다고 해봅시다. 자, 단위는 km/s로 생략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차가운 플룸입니다. 차가운 플룸에서는요, 주변보다 멘틀 물질의 밀도가 어떻죠? 주변보다 멘틀 물질의 밀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멘틀 물질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진파의 속도를 대략 11km/s로 해볼게요. 그럼 뜨거운 플룸은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죠, 느리죠. 그래서 지진파 속도를 대략 9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지진파 속도 측정해 볼게요.
자, 지진파 속도는 대체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진파 속도, 일반적인 멘틀의 지진파 속도 1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멘틀, 이 차가운 플룸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10이라고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 뜨거운 플룸에서는 속도가 좀 더 느려야 되기 때문에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요? 일반적인 멘틀, 그리고 차가운 멘틀에서 이렇게 속도가 같은 부분이 생기고요. 일반적인 멘틀, 그리고 뜨거운 플룸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 분포만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일반 멘틀이 있고 뜨거운 플룸이 있고 차가운 플룸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바로 이동 지진파 속도가 아니라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뭐냐면요. 주변 멘틀 물질보다 차가운 플룸 또는 뜨거운 플룸에 측정한 지진파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느리냐 그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 차가운 플룸, 여기 있는 이 차가운 플룸에서는 주변 멘틀보다 지진파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1만큼 빠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주변 멘틀 물질보다 지진파 속도 편차가 1큰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뜨거운 플룸에서는 주변 멘틀 물질보다 속도가 느리죠? 1만큼 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요 주변 멘틀 물질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얼만큼? 1만큼. 그래서 여기서 속도 편차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속도가 어때요? 주요 멘틀보다 1만큼 작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 편차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을 보면 속도 편차가 플러스 값이죠? 속도 편차가 플러스 값이고 뜨거운 플룸을 보면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곳에서는 대체로 차가운 플룸이 존재하고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곳에서는 대체로 뜨거운 플룸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깊이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이 편차, 지진파의 속도, 주요 멘틀에 비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에 대한 편차를 통해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의 위치 분포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측정한 지진파의 속도 편차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지진파 속도 편차를 보면 지금 빨간색의 속도가 느린 곳입니다. 자,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밀도가 주변보다 작다라는 거죠. 밀도가 작은 플룸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밀도가 작아서 부력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빨간 곳 있죠? 빨간 색깔이 빨간색인 곳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플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룸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지진파 속도 편차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룸의 탐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룸 구조론의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룸 구조론의 증거로는 자, 플룸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지형이 있어야지 증거가 되겠죠. 자, 플룸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하와이 열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 열도는요 열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 섬인데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의 증거로는 이 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점의 정의입니다. 열점이 뭐냐면요, 자, 무슨 플룸이 상승해요? 열정과 관련된 플룸, 무슨 플룸이에요? 맞아요,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어디 하부에 닿으면서 암석권이요.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해야겠죠. 암석권 하부에 닿으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점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 플룸이 바로 뜨거운 플룸이라는 거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자, 여기가 암석권입니다. 여기가 암석권, 자, 또는 판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연약권, 상부 멘틀이 되겠죠? 연약권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여기 이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 그러니까 암석권의 하부죠. 암석권의 하부에 닿을 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암석권 하부에 닿을 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성된 마그마가 이렇게 마그마가 사용되는 지점 있죠? 이렇게 마그마가 사용되는 지점을 열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점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분출돼서 화산섬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열점이라기보다는 열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열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 자, 그래서 자, 열점은 어디에 위치한다? 암석권 하부. 암석권 하부인 이 암석권과 영향권의 경계에 열점이 위치한다. 그 열점은 뜨거운 풀림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한 그림으로. 자, 제가 판 하나를 그릴게요. 판, 그러니까 암석권이죠. 암석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석권 하부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권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합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이렇게 연약권과 암석권 사이 경계, 즉 암석권 하부에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닿으면서 이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마그마가 사용되는 이 위치를 우리는 열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죠. 자, 열점은 지금 판 하부에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점을 기준으로 열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정된 열점을 기준으로 판이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다시 열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암석권 하부에 이렇게 열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점을 기준으로 판이 무슨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열점과 해령이에요. 열점과 해령에서 마그마가 사용되는 그 위치를 살짝 헷갈려 하시는데, 자, 해령을 한번 봐볼게요.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자, 해령에서는요,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류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점점점 상승합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해요. 그리고 멘틀 물질이 상승하다가 여기 이 판 있죠?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판 내부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해령을 형성하는 거죠. 해령을 이렇게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마그마가 사용되는 위치가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사용되는 위치가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판의 이동에 따라서 판과 함께 마그마가 사용되는 위치가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령이요, 판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은요,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고요. 열점 같은 경우에는 판 하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판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열점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돼서 하와이 열도와 같은 화산섬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린 이유는요, 열점과 해령에서 마그마의 생성 위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위치 정보가 대략 이렇다라는 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익혀두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점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판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판의 이동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아래 열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0만 년 전. 자, 조금 아래로 그릴까요? 자, 100만 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 년으로 할까요? 200만 년 전. 자, 200만 년 전에는 여기 이렇게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열점 위치하고요. 열점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화산섬을 형성합니다. 화산섬을 이렇게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화산섬은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자, 그랬을 때 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100만 년 전,
50만 년 전이라고 할게요. 자, 50만 년 전에는 자, 열점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점 그대로 이 위치에 있고요. 이 200만 년 전에 생성된 화산섬이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게 200만 년 전 화산섬이에요. 자, 그리고 열점에서 분출된 이 마그마에 의해서 또 다른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자, 50만 년 전에 이렇게 화산섬이 또 만들어졌어요. 얘는 5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 자, 그리고 반복해서요. 판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판이 또 이렇게 이동해요. 판이 이렇게 이동해요. 판의 이동에 의해서 자, 열점은 그대로 위치하죠. 자,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 200만 년 전 화산섬과 50만 년 전 화산섬이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200만 년 전 화산섬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50만 년 전 화산섬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이건 현재예요. 현재 이 열점에서 형성된 마그마에 의해서 또 다른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화산섬 연령 0이죠. 현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산섬의 연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체로 자, 판의 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요.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도 어디예요? 화산섬의 연령 증가 방향 오른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판의 이동 방향은요. 판의 이동 방향은요. 열점에서 형성된 자,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판의 이동 방향은요, 대체로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화산섬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을 때, 화산섬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 공식이 잘 통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판의 이동 방향 어떻게 구한다고요?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화산섬의 연령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판의 이동 속도예요. 판의 이동 속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20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 이만큼 이동했고요. 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만큼 이동했어요. 거의 비슷한 거리만큼 이동했죠. 이걸 통해서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200에서 50만 년 전 동안은 이동 속도 어떻게 돼요? 이동 속도 이 거리를 대략 한 1000km 정도로 해볼게요. 1000km.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150만 년이죠. 150만 년 분의 거리 1000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50만 년 전부터 현재 동안 속도 볼게요. 자, 50만 년 동안이죠, 지금. 그럼 50만 년 동안 거리 1000만큼 이동했죠. 이게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속도가? 그렇죠. 분자가 더 작은 이쪽 50만 년 전부터 현재의 판의 이동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거리, 화산섬의 연령과 화산섬의 거리를 하면은 이렇게 판의 이동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아까 판의 이동 방향에서 화산섬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이 곧 판의 이동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와이처럼 화산섬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300만 년 전부터 대략 6000만 년 전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나요? 자,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이 곧 판의 이동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방향으로 화산섬이 그 판이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43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대략 무슨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연령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여기 이렇게 좀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서 판의 이동 방향이요. 보세요. 이 열점을 기준으로요. 판의 이동 방향이 처음에는 이래요. 이거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화산섬의 화산섬이 형성된 방향이 이렇게잖아요. 화산섬이 형성된 방향의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도 판의 이동 방향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을 구할 때 이렇게 선형인 곳을 보고 화산섬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곳을 보고 판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론해도 되고요. 아니면 판의 연령, 다시 화산섬의 연령이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화산섬이 형성된 방향을 이렇게 체크해서 그와 점대칭 시켜주면 판의 이동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제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문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에서는요, 멘틀 대류에 대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가지 모델 뭐가 있었죠? 그렇죠. 층상대류 모델,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상대류 모델과 지구 내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전체대류 모델이 있었고, 이 전체대류 모델이 바로 플룸 구조론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문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고 온 문항은 모두 평가원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항들이에요. 자, 그림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류 모형은 뭐다? 맞아요. 층상대류 모델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층상대류 모델의 특징 뭡니까? 자, 우선은 판구조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설명할 수 있죠. 판구조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설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와이 열도 같은 판의 내부,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층상대류 모델은 판 구조론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판 구조론에서는 이제 멘틀 대류에서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판 구조론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은 이 층상대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볼게요.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그 판 구조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층상대류 모델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뜨거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플룸은 뭐예요? 플룸 구조론에 대한 내용이고 플룸 구조론은 전체대류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층상대류 모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되고 차가운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류 모델을 보면 지금 멘틀과 핵의 경계까지 이동하거나 멘틀과 핵의 경계를 상승하는 어떠한 멘틀 물질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지구의 플룸 구조 모식도이고 나는 판의 경계와 열점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기역에서 리을은 플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고, 자, 플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래요. 자, 그때 플룸이 상승하는 플룸은 뭐라 했어요? 그렇죠. 뜨거운 플룸이라 했고요. 하강하는 플룸은요, 뭐라 했어요? 차가운 플룸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룸의 생성,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이동 방향, 이거를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대략적 위치는 나의 A에서 D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아까 이 플룸 구조론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뜨거운 플룸들이 이렇게 있고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차가운 플룸이 발달하는 지역 어디라고 했어요? 맞아요. 유라시아 판 부근이라고 했죠.
유라시아판 하부에 이렇게 차간 플룸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판인 B가 되겠죠. 기역은 B예요. 자, 그리고요. 이 차가운 플룸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이 길쭉한 막대 모양의 뜨거운 플룸. 자, 얘는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나타나는 뜨거운 플룸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대서양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서 맞아요. D가 되겠죠.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요. 지금 판이 서입하고 있죠. 판이 서입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부근에 이 해구 있죠. 여기서 판이 서입하잖아요. 이 부근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는 남아메리카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아메리카. 자, 남아메리카는 지금 D에서 어디 위치해요? 서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 서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귿으로부터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부터 저기 서쪽에 위치한 이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 어디예요? 여기로부터 저기 서쪽에 위치한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 그렇죠. 열점이 분포하는 곳이니까 뜨거운 플룸이 있겠죠? 자, 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C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얘는요,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열점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 서쪽의 반대 방향, 동쪽이죠. 동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습니까? D에서 동쪽으로 쭉 가볼게요. 동쪽으로 쭉 가보니까 자, 어때요? A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니은은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A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아프리카 판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이 열곡대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 열곡대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A 어디 있습니까? A는 여기 있죠? A는 기억 아니죠? A는 니은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인다. 자, 여러분, 열점은요, 어디에 위치합니까? 열점은 판 하부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얘가 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점은요,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판이 이렇게 이동한다 하더라도 열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는 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열점은 기준으로 판이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이유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D급 볼게요.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생성된다. 자, 생성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뜨거운 플룸입니다. 뜨거운 플룸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그 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솟아오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룸의 탐사 가보도록 할게요. 플룸은 무엇을 통해서 탐사할 수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맞아요. 플룸은요, 지진파 속도 편차를 이용해서 플룸의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해양판이 서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어느 해구 지역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이게 바로 지진파 속도 편차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진파 속도 편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분석하라는 거예요? 플룸의 분포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파는 지진파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차가운 플룸이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보면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체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주변보다 밀도가 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윗발문에서 힌트로 해양판이 서입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변보다 밀도가 큰 이 부분은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판이 서입한 해양판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침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열점이다. 자,
지금 서입대에서는 멘틀대로의 하강부가 발달합니다. 멘틀대로 하강부가 발달하는데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야 돼요. 근데 서입대 같은 경우에는 멘틀 물질이 좀 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열점은 아니겠죠? 열점이 아니라 호상열도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니은 볼게요. A점에서는 주로 SO2 함량이 52%보다 낮은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이거는 사실 이 플룸의 단원과는 좀 동떨어진 선지인데요. 이 플룸이 사실 플룸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마그마의 생성 과정과 좀 엮여져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그마의 생성 또는 판 운동의 원동력 이런 것들과 좀 엮여져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서입대입니다. 서입대에서는 지금 판의 서입에 의해서 서입된 판에 의해서 이 서입한 판에 포함된 함수강물 있죠? 그 함수강물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변 멘틀 물질을 용융시키죠.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생성된 마그마가 뭘까요?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SO2 함량이 52%보다 낮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B 지점은 멘틀대로 하강부이다. 자, B 지점은 지금 서입한 판 부근에 위치하고 지금 서입한 판이 이런 식으로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멘틀대로가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B는 멘틀대로 하강부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룸 구조론의 증거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이 플룸 구조론의 증거와 관련된 문항인데 여기서는요, 이 고지자기 문항과 함께 엮여져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고정된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소 ABC를 표는 ABC의 연령, 위도,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동일경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지자기 극이라는 건 뭐냐면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은요, 그 당시 측정한 지리상 북극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기역선지 바로 보겠습니다. 기역은 이음보다 작다. 그러니까 고지자기 복각을 비교해야 되는데 고지자기 복각 같은 경우에는 화산섬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화산섬에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형성된 고지자기는요, 주변에 자석 물질이 없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형성된 고지자기 방향 이쪽이고요. 이만큼의 고지자기 복각을 갖겠죠.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B도 이 A가 형성된 곳에서 B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A가 형성된 곳에서 고지자기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동한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B에서도 고지자기 방향이 똑같습니다. A랑.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 또한 똑같겠죠? C도 마찬가지로 A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만들어진 고지자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에서도 고지자의 복각이 세타인 고지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자의 복각 자체는요, B나 C나 서로 같아요. 그래서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라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같죠? 자, 니은 볼게요. 판의 이동 방향은 북쪽이다. 자, 판의 이동 방향 나왔습니다. 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판의 이동 방향, 두 번째, 판의 이동 속도였어요.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죠? 판이 우선은 1열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판의 이동 방향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화산섬의 연령 증가 방향과 관련되어 있죠. 화산섬 연령 증가 방향. 자, 그랬을 때 화산섬의 연령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A는 0년이고요. 자, A는 0이고 B는 15이고 C는요 4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산섬의 연령 증가 방향이 오른쪽이죠. 따라서 판의 이동 방향도 오른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무슨 쪽이냐가 궁금하죠. A는 위도가 10도 N이고 B는 20도 N, C는 40도 N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의 이동 방향 북쪽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디귿 볼게요.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80도 N이다. 자, 이 고지자기 극은요, 고지자기 복각 정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자기 복각 정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자기 복각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예를 들면 고지자기 복각이 대략 한 50도라고 해볼게요. 측정한 복각이 50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위도에 따른 고유자기 복각 관계. 여기가 위도고 여기가 고유자의 복각입니다. 자, 위도에 따라서 고유자의 복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랬을 때 고유자의 복각이 50도래요. 그러면 이 50도에 해당되는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위도 정보를 알면 그 당시 지리산 북극과 지게가 위치한 각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무슨 말이냐면, 자, B가 A에서 만들어졌죠. 이 A가 위치한 곳에서 B가 만들어졌죠. 자, 그랬을 때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B가 여기 있어요. 이때 B에서 측정한 고유자의 복각이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자의 복각을 측정해 봤는데 지금 B가 만약에 A 부분에 있을 때 과거에 A 부분에 있었잖아요. A 부분에 있었던 이 B에서 고유자의 복각을 측정해 봤더니 기억이래요. 기억의 고유자의 복각이 나타났고 그걸 토대로 자, 이 기억이 나타났고 그걸 토대로 그때 이 B의 위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B의 위도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자, B의 위도를 구해 보니까 10도 N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B는 10도 N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족도가 있으면요, 여기 10도 N 부분에 B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리산 북극 여기 위치해 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리산 북극과 이 B 사이의 각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각거리가 몇 도죠? 여기가 10도 N이고 여기가 90도 N이니까 80도죠? 자, 그랬을 때 B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지금 B가 20도에 있으니까 10도만큼 움직였죠? 위도 10도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B가요, 위도 10도만큼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에 B가 위치하죠. B의 현재 위치 20도엔. 자, 그랬을 때 B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이 같다고 했죠. A에서나 B에서나 고유자의 복각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자의 방향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B가 A에 위치해 있을 때 굳어지고 계속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B에서도 고유자의 복각이 A에서와 같습니다. 자, 근데 B가 여기 A에 위치해 있을 때 측정 고유자의 복각을 이용해서 지리산 북극과 이 B 사이의 거리가 80도에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B에 위치해 있을 때도 여기에서 고유자의 복각을 이용해서 그때 지리산 북극을 추정하면요, 그 지리산 북극이 80도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리산 북극이 위치해 있어요. 이해 가나요? 자, 어떠한 복각 정보, 그 고지자의 복각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지게와 지리산 북극과 지게의 각거리가 고정된다 했죠. 지리산 북극과 지게의 각거리가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리산 북극과 이 지게 사이의 각거리가 80도이기 때문에 이 80도가 계속 유지된 채로 B가 이렇게 상승하면 이 80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 고유자기 극은요, 남하한다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각거리는 계속 똑같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나요? 그랬을 때 10도 올라왔잖아요. 10도 상승했으니까 고유자의 극은요, 10도 아래로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도가 몇 도예요? 80도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구한 고유자의 극 위도는 80도 N이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귿은 맞는 선지? 네, 답은 4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디귿 선지가 조금 까다로운데 디귿 선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화산섬,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요, 고유자의 복각이 계속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된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섬은 고유자의 극이 같기 때문에, 그 화산섬과, 그리고, 화산섬과 고유자의 극 사이의 각거리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10도 정도 올라오면, 이 지리산 북극은 도망친다 보면 돼요. 이렇게
얘가 또 올라오면 얘는 또 이렇게 도망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풀lum 구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고, 마찬가지로 이 수능 공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